안녕하십니까, 강함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길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종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함입니다. 이제 벌써 동화 다시 읽기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두 편에서 제가 이제 그림 형제의 동화 중에서 유명한 동화 두 개를 이제 씹어봤죠. 이제 어찌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아름다운 동화를 제가 이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좀 불편하신 그런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뭐 솔직히 조금 뭐 과장한 부분도 당연히 제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논문을 쓰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또 그냥 좀 재미있게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아이들과 이야기도 좀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뭐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제가 지난 회에서는 이제 외국 동화 위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따지고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부분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좀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 이런 동화, 전래 동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누가 처음부터 뭐 기승전결 딱 짜서 쫙 이렇게 써내려가고 논리적으로 앞뒤 맞춰서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뭐 이렇게 앞뒤도 좀 안 맞고, 뭐 또 말하다 보면 조금씩 이제 과장도 된다거나, 또 자극적인 멘트도 좀 넣어줘야 또 재미도 있고, 이러다 보면 또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것저것 누덕누덕 이렇게 붙어지는 뭐 이런 게 당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전래 동화라고 하니까 말이 이게 동화지, 사실 뭐 이런 이야기의 대부분은 할 일 없이 겨울밤에 이제 뭐 뒷방에 앉아서 새끼줄 꼬고, 특히 이제 북방구 같은 경우는 겨울에 별일 할 일 없죠. 그러니까 이제 모여갖고 뭐 한잔 하면서, 그러면서 대충 이제 어른들끼리 주고받고 뭐 이렇게 됐던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인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거기에는 이제 야한 얘기들이 이제 많이 포함이 되죠. 약간은 좀 하드코어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포함이 되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전래 동화도 이런 그 전체 흐름으로 보면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점에 가셔가지고 민화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한번 들춰보면 한 19금 내용들 무지하게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이제 전체 연령가,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들려주려다 보니까 아이들용 전래동화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래동화에서 교훈이라든가 뭐 이런 거 찾는다는 거, 사실 뭐 처음부터 약간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권선징악, 그리고 이제 정직함, 그리고 효도 뭐 이런 게 이제 좀 깔려 있죠. 그래서 이제 외국 동화보다는 조금은 좀 교훈적인 측면도 나름대로도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살도 좀 붙이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 어떤 사회적인 현상 이런 거에 대한 풍자가 자연스럽게 이제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윗다가리들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가 사회적인 불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살짝 살짝 들어갈 수밖에 이제 없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이 동화 다시 읽기 에피소드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언급했던 흥부놀부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즘 이제 고등학교 논술 시간에 흥부와 놀부를 현대적인 관점으로 논하라, 뭐 이런 주제를 이제 다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놀부의 부지런함, 그리고 이제 목표에 대한 어떤 집중력, 뭐 이런 장점을 이제 언급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흥부가 갖고 있었던 뭐 착하기만 하고 그렇지만 좀 무능력하고, 그리고 이제 계획적이지도 않고 뭐 애들이 열정은 낮다고 하니까 그리고 게으르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단점을 지적하곤 합니다. 이 논점에서 말이죠. 근데 이제 하지만 이 흥부가 과연 그토록 가난했던 이유가, 그리고 그 가난함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물론 이제 12명이나 되는 아이들도 당연히 이제 부담이 됐겠지만, 이게 아무리 일을 해도 대부분을 지주에게 빼앗겨 버리는 어떤 자본가에 의한 노동 착취 때문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이제 뼈 빠지게 일하고도 지주들에게 대부분을 이제 빼앗겨 버리는 그런 이제 평민들의 고난함이 섞여 있는 거죠, 이야기 속에. 근데 이제 아무리 일해도 부유해질 수 없는 그런 어떤 사회적 한계,
이런 것들까지도 이야기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흥부를 바라보면 이게 단지 그때 그 흥부가 게으르고 무계획적이고 이래서 가난했다라고 이제 무조건 비판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동화 하나를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동화 다시 읽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이제 그 시대적인 상황을 근거로 동화 다시 보기 뭐 정도가 되려나 뭐 아무튼 제가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야기할 동화는 심청전입니다. 심청전 하면 지명도로는 이제 거의 뭐 1, 2위를 다투는 그런 전래동화죠, 우리나라에서. 그 외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놀부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선녀와 나무꾼, 뭐 콩지, 빠찌, 뭐 햇님, 달님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전래 동화라고 하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의 버전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기준이 될 만한 어떤 버전이 상당히 이제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나마 나름대로 좀 정리된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동화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보면 이제 판소리로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래동화 중에서 나름 이제 앞뒤에 맞고 기승전결되고 그리고 이제 작품성도 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판소리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줄거리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갑니다. 그렇게 판소리로 만들어진 전래 동화 중에서 아마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심청전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이거 외에도 춘향가, 박타령, 토끼타령, 적벽가 이렇게 해서 이제 심청전 포함해서 오마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중에 이제 또 가루지기 타령, 병광세전이죠. 이걸 포함해서 여섯마당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외에 뭐 배비장 타령, 뭐 옹고짐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총 12마당이라고 해서 이제 오늘날 판소리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 제가 뭐 판소리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그 심청전에 대해서만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다 아시겠지만 심청전의 그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야기는 이제 황주의 도화동이라는 동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동네는 이제 심학규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는데 나이 20살에 이제 장님이 되고 이 심학규에게는 청이라는 딸이 하나 있죠. 그게 이제 심청이죠. 그리고 이 심청이의 어머니는 청이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죽었기 때문에 심청이는 엄마 없이 그렇게 이제 자라게 되죠. 이게 뭐 다 자란 심청은 소설에서는 15살 정도로 나오는데요. 얘가 이제 효성이 지극하고 그리고 이제 바느질 솜씨가 이제 뛰어나서 안못보는 이제 아버지를 제대로 봉양하는 사실상 요즘 보면 이제 소녀가장 뭐 이렇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심이 깊고 바느질을 잘할 뿐 아니라 얼굴도 또 이뻐갖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재상댁 마님이 그 청이를 이제 점 찍고서 수양딸로 삼으려고까지도 하는 그런 추라이가 있었다. 뭐 이런 언급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대충 지내다가 이 심학규 이 양반이 결정적으로 이제 사고를 한번 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길에서 우연히 만난 스님한테서 그 부처님께 고향미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된 겁니다. 근데 뭐 당장 15살 난 딸에게 얹혀 사는 주제 이게 뭐 무슨 생각인지 뭐 무슨 배짱인지 개털인 주제 이게 자기가 고향미 300석을 바치겠다는 각서를 쓰게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있는 양반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사고를 친 걸 깨달았으면 얼른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서 뭐 이렇게 취소를 하던가 뭐 그래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서 딸한테 15살 먹은 딸한테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사고 쳤는데 어떻게 네가 커버해라 뭐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이거 좀 어이가 없죠. 아무튼 간에 이제 그렇게 아빠가 사고 친 것을 들은 심청이는 마침 이제 풍랑을 잠재울 재물을 찾아다니던 중국 상인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이제 자기 몸을 팔아서 고향미 300석을 이제 마련하게 되죠. 근데 이제 심청이 효성에 감복한 이 중국 상인들은 고향비 300석뿐만 아니라 나름 이제 신봉사가 먹고 살만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한 200석 정도를 더 얹어줬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 상인들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심청은
인당수라는 바다에서 몸을 이제 던지게 되죠.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인당수에 빠진 심청이는 죽지 않고 용왕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심청이 효성에 감복한 용왕은 심청이를 연꽃에다가 수저놓고 바다 위로 이게 올려 보내죠. 그래서 이 연꽃 속에 미인의 바로 이제 중국 황제에게 바쳐지고 결국 이제 심청은 왕후가 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하지만 심청은 이제 왕후가 된 뒤에도 안 못 보는 아버지가 걱정이 무지무지 돼서 결국은 이제 전국의 장님들을 모으는 잔치를 열게 됩니다. 한편 뺑덕 어멈에게 있는 재산을 완전히 털털 털린 신봉사는 이제 거지가 돼가지고 겨우겨우 잔치 마지막 날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심청이는 아버지와 상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옥황상제의 도움인지 누구의 도움인지는 몰라도 자주한 상봉의 기쁨으로 놀래서 그랬는지 신봉사는 눈을 빡 뜨게 되고, 그래서 그 모든 주인공들이 행복하게 잘 되었다, 뭐 이런 마무리로 끝나게 되는 내용이죠. 지금까지는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자, 보시죠. 살짝 이제 기본 플롯만 훑어봐도 이게 전래 동화라는 느낌이 이제 팍팍 오는 게, 일단 효도를 기본 컨셉으로 잡고 있으니까 유교 들어갔습니다. 유교.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 얘기 나오죠. 공양미 삼백석 이런 거 나오니까 불교 또 들어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용왕, 옥황상제 뭐 이렇게 나오니까 도교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뭐 이러는 건 이제 무속신앙 내지는 뭐 샤머니즘 뭐 이런 정도로 되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빠질 거 하나 없이 온갖 종류별로 다 그냥 짬뽕된 그런 얘기이죠. 사실 전래동화가 대부분 이렇게 이제 잡탕에 이제 짬뽕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면서 뭐 이렇게 이제 다 이거저거 합쳐지는 그런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살짝 약간 무리스러운 그런 이제 설정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 이야기의 배경은 황주 도화동입니다. 이게 어디냐 정확치는 않지만 대충 이제 뭐 백령도 근처라고 이제 추측들을 합니다. 심청이가 몸을 던진 인당수는 바로 이제 백령도 앞바다 정도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근데 나중에 연꽃을 타고 다시 살아난 심청이가 결혼하는 사람이 바로 이 중국 송나라 황제입니다. 시대적으로. 근데 이게 여기서 왜 우리나라 왕이 아니라 중국 왕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한번 궁금증이 좀 들죠.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황비가 된 이 심청이가 결국 이제 전국의 장님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이게 송나라 황제의 왕비가 잔치를 열었으니까 이 잔치에는 이제 송나라 수도인 그 개봉부, 그 당시 개봉부에서 열렸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죠. 근데 이 개봉부가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냐? 이게 뭐 난징 옆에, 그러니까 이제 상해보다는 조금 위쪽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이 백령도로부터 육로로만 따져도 대충 한 3,000km가 넘는 뭐 그런 곳입니다. 근데 거기를 백령도에서부터 찾아갔다. 이건 뭐 하루에 한 30km씩 뭐 쉬지 않고 뭐 뛰고 뭐 이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100일이 넘게 걸리는 그런 거리죠. 게다가 뭐 그 당시 뭐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게다가 또 뭐 아무 보는 장님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좌우지간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건데,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가 중국의 뭐 속국도 아니었는데 이게 뭐 거기서 전 세계 장님을 그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이게 말이 되려고 그러면 뭐 유럽 뭐 아메리카 뭐 다 불러야겠죠. 전 세계 장님을 다 부른 것도 아니었을 테고, 그리고 중국에서 하는 잔치인데 우리나라 장님이 참석했다. 이거 상당히 무리가 있는 설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렇게 이제 무리한 설정은 어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게, 당시 그 고려에서 이때가 시대적으로 이제 고려 말 뭐 이렇게 되니까 당시 때에 바라본 중국은 상당히 이제 선진국이었죠. 보통 사람들에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이제 큰 나라죠. 그러니까 이제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이 심청에게 엄청난 인생 역전을 시켜줘야 하는데, 고려의 왕비 이 정도 조금 이제 성이 안 찼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 세계 최강국이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중국의 황비 정도는 돼야 뭐 이 정도의 그 파워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 심청 전에 이게 또 다른 버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굳이 이제 나라를 밝히지 않고 그냥 왕비가 되었다 정도로만 이제 표현하는 경우들도 버전별로 조금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송나라를 딱 찍은 것도 이제 좀 그렇죠. 사실 이게 송나라 다음에 원나라, 청나라에게는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씹히고 뭐 이러니까 개중 좀 나름 괜찮았던, 좀 안정되고 괜찮아 보였던 뭐 그런지 송나라를 선택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갈등의 시작이 이제 공양미 300석에 대한 내용을 이제 조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건 자체만 놓고 본다고 하면 이건 뭐 명백하게 이게 사이비 종교에 의한 사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수사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뭐 부처님께 빈다고 뭐 장님이 눈을 뜬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전형적인 사기 기법이라고 볼 수 있죠. 뭐 다 좋다 이거죠. 뭐 소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은덕으로 눈을 뜰 수 있다. 뭐 그렇다고 치자 이거죠. 하지만 자기 몸을 팔아서 공양미를 마련한 이 심청조차도 사실은 자기 아버지가 이 공양미로 눈을 뜰 거라고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나중에 왕비가 되어서 자기 모르지 않습니까? 이미 헤어졌으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전국에 장님을 불러 모으는 잔치를 열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만약에 공양미로 눈을 뜰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러면 장님을 모으면 안 되죠. 눈뜬 할아버지들을 모아서 잔치를 해야 되는 게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심청이도 보면 이제 사실 고양미 따위로 이제 눈을 뜬다는 것은 원래부터 말도 안 된다고 아마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처음부터 공양미를 바치기 위해서 몸을 팔아야 했을까? 이건 그 당시 그 고려말 당시에 썩을 대로 썩었던 불교계의 어떤 상황을, 시대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오죽하면 고려의 패망이 불교 때문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은 어쨌든 심학규가 사고를 치긴 했는데 이게 뭐 사이비 땡중한테 속아서 뭔가 공양미를 납부해야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뭔가 어떤 강제적인 납부를 피할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신봉사하고 이제 심청이가 상봉하면서 눈을 뜬 것도 이게 뭐 부처님의 은덕이라고 말하지 않는 걸로 봐서 옥황상제 뭐 이렇게 인볼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설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상 이제 부처님 그리고 이제 불교 이게 좀 까이고 있는 뭐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당시 불교라는 것이 백성들을 이제 착취하고 사기치고 하는 어떤 사이비 종교 뭐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어떤 이제 실리보다는 이제 명분에 집착하는 전체 사회적인 분위기죠. 사실 뭐 심청이는 공양미 건을 좀 다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공양미 사건 이전에 같은 동네에 살고 계시던 승상댁 마님이 심청이를 이제 수양딸로 삼으려고 했다는 사실이 언급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청이를 아주 이쁘게 봐주고 있었던 권력자 혹은 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부자, 재상 정도 되니까 말이죠. 이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이게 이 권력자가 고양미 이 시주 사건을 아예 없었던 걸로 또 할 수도 있을 정도의 권력을 가졌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고양미 300성하고 수양딸 건을 이제 딜을 걸어서 치고받고 해서 오케이 뭐 수양딸 하면 300석 줄게 뭐 이런 딜이 될 수도 있었겠죠. 실제로 이 승상 마님이 이런 소식을 듣고 공양미 건을 이제 당신이 해결해 주겠다 그랬지만 이제 심청이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아, 나 돈 빌리기 싫다. 뭐 이미 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킨다. 뭐 이런 논리를 이제 내세운 거죠. 근데 어찌 보면 여기서 자기가 이제 죽어버린 후에 혼자 남을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사실 별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뭐 본인의 어떤 존심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될지 어쨌든 이게 뭐 그게 실리보다는 그런 어떤 명분 약속한 거 지킨다 뭐 돈 빌리기 싫다 뭐 어떤 그런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 당시 어떤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을 또
반영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사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심청은 사실상 이제 자살을 시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심청 입장에서 보면 맨날 사고만 치는 이 철없는 아버지 뒷바라지를 계속 하다가 지쳐버린 거죠. 실제로 이 신봉사는 이제 심청이가 팔려가는 그 당시에야 중래 뭐 사내 뭐 어쩌고 울고 불고 하긴 했지만 바로 첩을 들이고 이제 잘 살게 되죠. 바로 이때 이제 들어온 첩이 바로 그 유명한 뺑덕 어멈이 됩니다. 이 뺑덕 어멈이 신봉사의 재산을 이제 노리고 첩으로 들어가서 신봉자의 재산을 야금야금 까먹는데 이 신봉사는 사실 뭐 눈치가 없었겠습니까? 다 있죠, 알죠. 근데 이제 그 아줌마랑 동침을 하면서 즐거움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했다는 내용들도 사실 소설 속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말하자면 자기 딸 팔아서 번 돈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첩이랑 짝짝꿍 돼서 재산을 날려먹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가 뭐 모르겠습니다. 자기 이제 온전하게 사는 거 중요한데 어디에 대해 비중을 두느냐 문제인데 자기가 뭐 여자 끼고 첩 끼고 이렇게 사는 게 더 그게 인생의 가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은 자기가 뭐 정신 상태가 뭐 일반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제 허구한 날 사고만 치고 이 철도 안 들은 이런 인간을 이제 아버지라고 모시고 사는 이 심청이 마음이 참 갑갑했겠죠. 게다가 이제 본인도 힘들고 짜증도 막 부리고 이러고 싶을 나이인데 일단 뭐 주변에 이제 눈도 있고 그러면 이제 옆에서 막 계속 뭐 효녀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이건 뭐 또 바꾸기도 사실 쉽지 않고 혼자 그냥 속으로 꾹꾹 참다가 드디어 이제 고양미 300석 사건이 터지고 에라 모르겠다 이제는 이제 나도 반쯤 이제 자포자기한 상태로 인당수에 확 몸을 던져서 에렉이 인생 쫑치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게 아닌가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만약 제 추측이 맞았다 그러면 이 심학규 이 양반 문제가 아주 많은 인간이 됐겠죠. 그 어린애한테 이제 그런 심적 그 고통을 주었다는 것 자체가 뭐 심학규 이 사람도 문제가 많았겠죠. 어찌됐든 이게 뭐 보면은 이런 겁니다. 이게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집에서 이제 밥만 축내고 있는 전형적인 그 루저의 모습 뭐 이런 게 이제 왠지 오버랩이 되네요. 이 사람하고. 자, 어떤가요? 이게 시대적인 상황을 감안하면서 다시 이 한번 심청전을 봤는데요. 이게 단순히 예쁘고 효심 깊은 그런 소녀의 이야기가 아닌 어찌 보면 그 당시 어떤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사회 고발 소설 정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아이들에게 위한 동화라고 예쁘게 포장하는 거 어찌 보면 조금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 솔직히 교훈이라고 들려주는 것도 사실은 뭐 좀 어이가 없죠. 심청전에 교훈이라고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부모님에 대한 효도 이렇게 되겠죠. 근데 과연 여기서 자기 몸을 팔아서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효도라고 볼 수 있냐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효경을 보면 효도는 불감 회상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불감 회상이란 자기 몸을 온전히 보존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서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사는 게 그게 바로 효도의 시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딸 자식이 자기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다 주는 걸 기뻐하겠습니까? 이런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효도의 방법이라는 거죠. 심청의 이야기를 요즘 시각으로 이렇게 바꿔보면 이런 거죠. 아빠가 사업이 망해서 집안에 이제 돈이 다 떨어지고 개털되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술집 나가서 돈 벌어오고 몸 팔고 뭐 이렇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게 그 아빠 입장에서 그 돈을 받아서 심청전에 나오는 심학규처럼 잘됐다 목돈 한번 생겼으니까 또 첩 하나 여자 하나 꼬셔갖고 데리고 산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여기다 대고 우리 딸 효녀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이게 이런 그림이 좀 아니라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빠 엄마에게 늘 밝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 그리고 힘을 주고 뭐 이런 게 좀 진정한 효도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사실 제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이제 혼자 되신 지가 올해로 한 2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전화도 이제 전보다는 조금 좀 자주 하고 뭐 이렇게 되긴 하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늦었지만 효도를 좀 해야지 하는 생각이 제가 이제 갖고 있긴 한데, 사실 이제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될지 이게 잘 감이 안 든다는 거죠. 그만큼 제가 이제 효도를 했던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이제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정말 잘 모른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리고 사실 솔직히 이제 전화를 드리면 뭐 그렇게 뭐 할 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냥 별일 없으시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아버님께서 그러면 나야 뭐 맨날 그렇지. 그래 너도 별일 없지. 뭐 이런 식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조금 제가 고민되는 일이 있어서, 그래서 얘기를 대화가 맨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새로운 얘기 한다고 고민되는 얘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주일 내내 이제 그거를 고민을 하시는 거죠, 아버님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잠깐 뱉고 말았는데 이제 아버님 입장에서는 그거를 계속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자,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결국 보면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무엇을 좀 해주었으면 하고 그렇게 바라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고 문제 없이 그렇게 잘 사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아버지 입장에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 그거 자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아들의 자리를 거쳐서 아버지의 위치가 되어서 효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효라는 것은 내가 이제 부모님에게 무엇을 하려고 막 이렇게 찾고 뭐 노력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정말로 그냥 내 자신이 잘 되어서 그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바라는 게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살기만 하면 그게 제 아이들이 저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효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는 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효경에서 효도는 불감회상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끝은 입신양명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여기서 이제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뜻이 사회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뭐 출세하고 뭐 이런 것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행복이라는 성공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어떤 면에선 최고의 효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제 잔소리하고 맨날 다구치고 이럴 게 아니라 본인을 아끼고 사랑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향후 우리가 최대 효도를 받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